안녕하세요, 첼크팬 여러분,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, 앙크TV입니다. 원래 녹화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얘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. 벤치렐의 부상 얘기가 나오면서 첼시는 언제쯤 완전체를 볼 수 있는가, 더 나아가서 첼시의 부상이 왜 이렇게 잦아졌나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제가 여기 계속 띄우겠지만 말로도 설명을 드리고요.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보시겠습니다. 7회까지 부상을 입으면서, 물론 7회도 그 전에 부상이 있었지만 7회이 또다시 부상을 입으면서 맨디, 칠웰 몇몇 선수들만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다 부상을 입었습니다. 하베르츠, 베르너, 티아고 실바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전부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. 그럼 도대체 이렇게 부상이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이고, 지난 시즌만 봐도 타미도 부상인 적도 있고 플리식은 뭐 길게 끊었고요. 아스필리쿠에타도 부상을 입었고, 아스필리쿠에타는 근 몇 년간 부상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잘하다가 큰 부상을 한번 입었었고, 페드로 부상이었었고, 도대체 그러면 과연 첼시 그리고 램파드 감독 이런 뭐 구체적인 내용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램파드 감독의 전술이 좀 격동적인 건 있습니다.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지만,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꼬집는 건 훈련인 것 같습니다. 훈련이 조금 좀 강도 높고, 그렇기 때문에 좀 선수들이 부상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하지만 실제로 뭐 콘테 감독 시절에도 그 훈련량은 대단했다고 합니다. 콘테 감독과 훈련했던 아자르나 이런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빡셀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데, 그때도 콘테 감독 때도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부상은 크게 없었습니다. 뭐 모라타가 좀 등 부상을 입었던 것도 있고, 뭐 몇몇 부상은 있기는 있었지만, 디에고 코스타가 허벅지 부상, 계속해서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콘테 시절 때는 그렇게까지 애먹지 않았거든요. 그거는 아닌 것 같고, 램파드 감독의 전술을 못 쫓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, 유독 요 근래 좀 부상이 잦기는 합니다. 그렇다면 선수들의 내구도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, 확실히 선수들의 내구도가 좀 약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닌가. 부상 경력이 있든지 부상 경력이 없더라도 좀 첼시와 적응하면서 피지컬이 약하다든지 그런 선수들이 좀 질비하나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닙니다. 플리식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. 플리식은 도른트문트 시절 때도 좀 부상이 잦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혜은은 좀 알아본 결과 큰 부상은 없었던 걸로, 그러니까 인저리 프론이라고 하죠. 인저리 프론의 경력은 크게 없었는데 요번에 좀 길게 끊었던 것 같습니다. 좀 이례적으로 길게 끊었던 것 같고,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경우에는 뭐 마르세유 때 큰 부상을 입었던 걸 제외하고 나면 크게 부상을 입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 자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대를 가서 벌써 2명이나 부상을 입은 거잖아요. 맨디하고 칠웰. 아무래도 국대를 차출하면서의 우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. 특히 가장 불안했던 건 지혜의죠. 지혜의는 이제 부상 복귀하자마자 리그도 못 뛰고 국대를 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있었는데, 오히려 건강했던 맨디와 칠웰이 부상을 입으면서 또다시 사우스햄튼전에는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왼쪽에는 에메르송이 나오든 알론소가 나오든 그렇게 하고, 케파가 나오든 카바에로가 나오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7회의 결과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경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, 어쨌건 첫 상대가 사우스햄튼이라는 거, 그거는 조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. 뭐 사우스햄튼은 데니 잉스라고 지난 시즌에도 득점 레이스를 정말 잘 달렸던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데니 잉스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주력 득점원들은 없고, 사우스햄튼이 아무리 이제 좀 강력한 2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. 2연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강하게 잡아내면서 조금씩 경기력이 올라오는 걸 보여줬고, 사우스햄튼보다는 첼시가 조금 경기력이 높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요것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. 세비야는 아무래도 최고의 분위기입니다. 최고의 분위기. 유로파도 우승을 했고, 슈퍼컵에서 좀 아깝게 진 거 빼고 나면은 리그에서도 진 적이 없습니다. 2승 1무거든요. 그 중에 1무를 바르셀로나랑 해서 거의 비등비등합니다. 스탯을 보시겠습니다. 점유율도 그렇고 유효 슈팅도 그렇고 슈팅 개수도 그렇고, 물론 뭐 많이 빗나간 비유효 슈팅이 많기는 하지만 세비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런 모습을 보면 세비야의 이 바르셀로나전, 즉 강팀을 상대로 할 때 꽤 괜찮았고, 이쪽이 이제 약팀을 상대로 했을 때 경기력입니다. 확실히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지고 패스 성공률이 높고 슈팅을 잘 가져가고, 점유율이 높은 만큼 조금 유효 슈팅도, 그러니까 골로 전환되는 유효 슈팅도 정말 많았던, 강팀과 약팀을 봤을 때 물론 이 모든 게 다 증명하진 않습니다. 첼시도 이제 4라운드를 보고 모든 걸 증명할 수 없듯이 이들 역시 이렇게 3경기를 보고 모든 걸 증명할 수 없지만,
미넨과도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유로파도 우승을 해줬고 요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세비야는 좀 괜찮은 경기력을 갖고 있습니다. 단점으로서는 역시 레길론이 나가고 바네가가 나가고 이렇게 빈자리가 좀 있습니다. 뭐 수수가 들어오고 라키티치가 들어오고 조금 보강을 하긴 했지만 야쿠야도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보강은 했지만 어쨌건 첼시하고 똑같은 고질병을 앓을 수 있죠. 물론 루크 데용도 있고 뭐 좋은 선수들이 몇 명 있기는 하지만 기존 자원 중에 세비야도 뭐 그렇게 전력상으로 엄청 월등한 팀, 뭐 레바민이나 뭐 이런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건 첼시 홈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아무리 요즘에 무관중을 하고 있어서 뭐 이전만큼 홈 어웨이가 강하게 이렇게 어필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정 거리를 뛰어온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. 세비야가 우리가 세비야가 부담스러운 만큼 세비야도 우리가 부담스럽거든요. 특히 홈에서는 첼시가 1차전 그러니까 둘 다 좀 제대로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지 못했던 1차전에 붙은다면 그나마 좀 전력상으로 더 우위를 갖고 있는 첼시가 세비야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여기서 벤 치렐의 부상이 길어지고 맨디는 요즘 복귀할 것 같습니다. 2주 정도 끊었고 A매치 기간 동안 좀 회복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치렐이 거기 똑같은 곳에 재발을 해서 똑같이 좀 길게 끊는다 그러면 이때는 왼쪽 측면이 또다시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또 공격 쪽이 좀 많이 회복을 한 거잖아요. 공격 쪽이 플리식 돌아오고 지에우 돌아오고 좀 공격 쪽이 회복할 만하니까 또 수비 쪽이 부담스러워지는 부상이 조금씩 계속 이 3연전을 발목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. 그리고 지에우도 모나코에서 좀 빨리 돌아오긴 했지만 선발로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은 조금 죽기 때문에요. 사우스햄튼은 어려워도 세비야전에는 선발로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세비야는 물론 강한 팀이고 유로파도 우승하고 2연승을 거두면서 리그 내에서 패배가 없으면서 쾌조의 스타트를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원정을 뛴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 자원들이 발이 아직까지는 안 맞는다는 거 그리고 첼시랑 붙는다라는 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. 맨유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상으로 가장 좋지 않습니다. 일단 패배도 패배지만 그걸 넘어서 갖고 일정이 너무 좋지 않아요. 파리 생제르맹 원정을 일단 갔다 와서 첼시랑 붙고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를 갔다가 그 다음에 아스날하고 붙거든요. 이런 식으로 계속 일정이 좋지 않습니다. 어느 거 하나 걸을 타선이 없고 어느 거 하나 힘을 뺄 타선이 없는데 타이트하게 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솔샤르 감독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굳이 첼시한테 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. 맨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스쿼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삐그덕 되는 느낌을 보여주면서 그럴 때는 또 감독이 경질될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. 첼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 연전을 잘 보내야 되지만 그러니까 상대하는 첼시 입장에서는 맨유가 부담스러울수록 첼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세비야 원정이 아니라 홈으로 불어들이고 맨유는 파리 생제르맹 갔다 오는데 일자는 똑같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더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. 반더비크부터 시작해갖고 카바니, 텔레스 같이 이제 준척급들을 잘 건져내면서 이걸 조합을 맞춰봐야 되겠지만 텔레스 같은 경우나 뭐 카바니 같은 경우나 카바니 또 자가격리도 있기 때문에 빨리 물들기가 좀 어렵습니다. 첼시도 지금 한 달, 2달 전에 데리고 온 선수들을 물들이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시간 내로 붙는 맨유와 첼시전에서는 첼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맨유가 유리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맨유가 기존에 갖고 있던 스쿼드가 탄탄했고 첼시는 영입생들이 잘해줘야만 잘 돼간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맨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영입했던 기존 자원들이 좀 탄탄하다라는 거. 마샬이 빠지긴 하지만 레시포드, 뭐 그린우드,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공격진들이 잘 살아있다라는 거. 그런 것 때문에 여러모로 맨유도 껄끄러운 상대입니다. 첼시가 뭐 지금 3연전 중에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는 그나마 사우스햄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셋 중에 비교하자면 사우스햄튼이 그나마 괜찮다. 그리고 맨유에게는 첼시가 2차례를 거치고 맨유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맨유에게는 아직 조금 시간이 있다라는 거. 하지만 요 번만 놓고 보면 프리뷰니까 요 기준만 놓고 보면 여전히 분위기도 안 좋고 부상자도 좀 많고 여전히 팀 분위기는 좀 다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부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좀 전설의 포켓몬이 되어가고 있는 첼시의 완전체거든요. 이제 뭐 지으가 돌아오면 끝난다 했더니 맨디, 치렐이 부상을 입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치렐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만약에 알게 된다면 여기 띄우고요.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치렐이 부상이 입었다는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. 치렐이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냥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. 하지만 이런 3연전을 앞두고 있는 첼시 역시도 10월달에 이 3연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이 3연전을 좀 잘 치러서 첼시도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.
부상 이야기와 이 3연전을 좀 엮어봤는데요. 지에우도 이제 돌아온 만큼 첼시가 많이 보여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에우도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고 풀리식 역시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고 치렐과 맨디도 큰 부상 아니고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가볍게 이제 프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. 경기 전에 입중계 전에 라인업이나 이런 것도 설명드릴 거고요. 입중계도 그대로 가져간다. 이 3연전의 입중계도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